미술의 발전 과정, 미술의 역사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동급 벽화를 근거로 적어도 기원전 3만 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 동안 미술의 발전을 거듭했다. 미술의 발전은 연필, 붓, 물감, 종이, 캔버스와 같은 재료의 발전, 원근법과 병환법 같은 그림 기법의 발전, 예술가들의 혁신적 사고, 미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 증가, 예술가, 종교, 정치, 사상 등의 상호작용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였다. 미술의 역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매우 다양하지만 여기에서는 표현 방식에 따라 크게 5가지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재현의 시대, 원시 시대부터 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림을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을지 고민했고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그 기술은 정점을 달했다. 이는 재현의 시대 또는 모방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다. 특히 선원근법과 명화원근법은 수학자, 건축학자, 과학자와 화가가 함께 만들어낸 그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가장 놀랄 만한 발명품이었다. 네덜란드 화가 요하네스 페르메이르가 그린 의유를 따르는 여인을 보면 놀랄 정도로 사실적인데 원근과 명암의 표현이 아주 자연스럽다. 재현의 시대 그림의 평가는 그림이 얼마나 사실적인지 달렸다. 표현의 시대, 르네상스 시대부터 19세기까지 화가들은 점진적인 사실적인 그림에서 아름다움과 감정의 표현으로 관심이 옮겨갔다. 신화 속 사건, 예술의 생애, 전쟁 같은 역사들이 장엄하고 감동적으로 표현되었다. 이 시기에 완벽한 신체 기회를 가진 여성들과 영웅들이 표현되었고 풍경화들은 감탄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웅장해졌다.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는 예수의 생애를 생생하게 그려냈고 독일의 낭만주의 화가 카스파르 다비트 프리드리히는 풍경화에서 숭고함을 느끼게 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그림에서 표현된 아름다움이나 감정은 화가 개인의 것이 아닌 대중의 것에 가까웠다. 또한 그림 속 대중의 묘사가 사실적이어서 재현의 시대와 아주 크게 구별되지 않았다. 표현의 시대에 좋은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림 속 대상이 아름답고 감동적이어야 했다. 그러나 오늘날 미술 제품들은 아름다움과 거리가 먼 경우들이 많다. 못생기고 비례가 맞지 않고 더럽고 징그러운 대상을 표현한 작품들도 많다. 이런 작품들을 표현의 시대 구분 기준으로 감상하다면 감상이 어려울 수 있다. 인상의 시대, 19세기 인상주의의 출현은 그림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끌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관습을 거부하고 오로지 자신의 감각과 감정에 집중했다. 클로드 모네의 건초 더미를 보자. 과거에 너무나 평범하게 표현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 건초 더미를 대상으로 계절과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빛의 효과를 포착했다. 세밀하지 않은 윤곽, 감추어지지 않은 빠르고 성긴 붓질, 과장되고 파격적인 색 사용 등으로 기존의 그림 스타일에 익숙해져 있던 당시의 대중과 비평가들은 인상주의 그림을 쉽게 수용하지 못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 결과 예술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미술에 대한 인상주의의 가장 큰 기여는 예술의 주인공을 그림의 대상에서 예술가의 마음을 옮겨놓은 것이다. 인상주의 이후 불과 수십 년 만에 후기 인상주의, 야수파, 큐비즘, 추상화 등 새로운 치족 사조가 탄생한 것은 인상주의가 미술 역사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방증한다. 추상과 초현실의 시대, 추상화의 선구자 바실리 칸딘스키는 모네 건초더미 시리즈를 감상하고 그림에서 더 이상 대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어떤 의미였을까? 아마도 그림에 등장하는 건초더미가 감상자의 인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전까지 그림에서 중심은 그림에 표현된 대상이었고 감상자의 느낌은 보수적인 것이었다. 칸딘스키는 바깥 세상의 대상을 흐릿하게 그리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대상을 빼버리자는 생각을 했다. 러시아 사람들은 혁명을 좋아한다. 그래서 칸딘스키를 비롯한 일단의 화가들은 그림에서 실세계의 의미를 완전히 탈피하고자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는 모두 없애고 점산면의 순수한 관계와 구성에서 오는 느낌을 추구했다. 칸딘스키의 구성은 선구적인 수상화로 편가된다. 이 그림에는 구체성이 없는 무정형의 형태들이 등장한다. 여기 잘못 말했는데 칸딘스키의 구성 VII라고 되어 있는 작품을 보면 된다고 적혀져 있어요. 이어서 읽어보자면 그럼에도 사람은 완전히 순수한 눈으로 이 그림을 감상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미 알고 있는 기억들을 떠올리게 된다.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숲속에 들어와 새소리를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꽃밭에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군중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여러 가지 생기 있는 생물체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네덜란드 화가 피에르 몬드리안은 단순한 선과 색면만으로 구성의 감각을 표현했다. 빨강, 노랑, 파랑의 구성 C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이 세 요소가 만드는 구성, 밸런스, 리듬 같은 것들이다. 또한 화가들은 그림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기법들을 촌스러운 것을 강조했고 더 나아가 실세계에서 사물들이 놓여있는 물리 규칙과 관찰자에게 보이는 시각 규칙마저 지키지 않기 시작했다. 마르크 사갈의 나와 마을에서는 다양한 에피소드가 함께 표현되어 있다. 중앙에는 양과 사람이 마주보고 있고 아래에는 꽃나무를 들고 있는 손이 보이고 오른쪽 위에는 말과 농부가 보인다. 그런데 양의 머리 안에는 소와 앉아서 젖을 짜는 여성이 있다. 실세계에서 이렇게 양 머리 안에 다른 물체가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물체가 같은 장소를 점유하는 것은 물리 법칙을 위배하기 때문이다. 오른쪽 위에 있는 집과 여성을 거꾸로 그려져 있는데 이 역시 중력 법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양의 머리는 빨간색, 파란색, 흰색, 보라색 등 여러 색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양과 사람의 얼굴 사이에 큰 원이 중적되어 있는데 독립된 물체인지 아닌지 일종의 빛의 여울인지 알 수 없다. 위쪽 농부와 거꾸로 서 있는 여성과 집들은 너무 작아 원근의 시각 규칙에 맞지 않다. 이런 특징들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규칙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실세계를 보는 습관으로 이 그림을 본다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규칙들을 적용하려는 엄격한 자세를 벌여야만 이 그림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20세기 초의 이념, 종교, 민족, 지리적 갈등으로 촉발된 세계대전은 인류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믿음을 틀렸음을 보여주었다. 문학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술가들은 이성과 합리성을 의심했다. 그 대신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을 조명하기를 원했다. 대표적으로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대상들을 맥락에 맞지 않게 캔버스에 배열했다. 스페인 화가 살바도르 달리 기억의 지속성을 보자. 나무, 시계, 사각형, 산, 호수, 옷 등은 평소에 함께 배열되지 않는 것들이다. 또한 시계는 축 늘어져서 나무에 걸려있고 나무는 상자 위에 서 있다. 이러한 장치들은 마치 실제가 아닌 꿈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한다. 개념의 시대 1950년대를 지나면서 이전과 크게 다른 새로운 미술 분야들이 탄생했다. 그것은 대상이 아닌 개념을 표현하는 미술이다. 개념 미술의 주요한 특징으로 작가들은
작품을 만드는 데 시간을 들이기보다 아이디어를 창안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는다. 개념 미술은 회화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다양한 도구의 방법이 사용된다. 개념 미술의 등장을 회화는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작가는 기성 제품이나 복 제품을 사용하기도 하고 전문 제작자에게 작품 제작을 주문하기도 한다. 설치 미술, 대지 미술, 행위 미술 등은 개념 미술의 범주에 묶일 수 있다. 또한 개념 미술은 전통적인 예술과 현실의 경계를 애매하게 만들기도 했다. 독일의 혁신적인 예술가 요세프 보이스는 사회적 조각이란 용어를 제안했는데 단지 예술가만이 아니고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며 사회를 이롭게 만드는 사람들의 행위도 예술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개념 미술에서는 작품을 감상하는 감상자의 개입 자체도 작품의 일부가 된다. 왜냐하면 작품들에 내재된 개념이란 결국 감상자에 의해 획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념 미술에서 사람들은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일 감상자가 전통적인 회화를 감상하듯 수동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개념 미술은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미국 작가 조셉 코수츠의 하나 그리고 세 의자를 보자. 가운데 의자가 놓여있고 왼쪽 위에는 이 의자를 찍은 사진이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의자에 사전적 정의가 문자로 쓰여 있다. 이 작품을 보자마자 머리가 아플 것이다. 어떻게 봐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작가는 하나의 동일한 의자를 세 가지 다른 방식을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 그리고 세 의자라고 제목을 붙였을지도 모른다. 이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감상자는 의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리저리 생각해 보게 되고 이 과정 자체가 예술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백남주는 텔레비전이라는 현대 기술의 캔버스를 예술 세계에 들여왔다. 그의 대표자 텔레비전 부처에서 전통적인 부처 조각사는 텔레비전 속 부처와 마주하여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통찰을 유도한다. 위대한 예술가는 도구에 제한되지 않는다.